안녕하세요. 160 디자인의 260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어제도 또 그 수험자들이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또 안타깝게 한 문제나 뭐 두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불합격된 그 수험자들이 있어가지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촬영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렌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표준 렌즈는 사람의 시각과 가장 유사하게 촬영하는 렌즈이고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안은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의 시야처럼 화각이 180도 이상인 초광각 렌즈를 말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렌즈는 마이크로 렌즈라고 하는 건 근접, 접사 촬영으로 가까이 가서 아주 작은 것들을, 작은 곤충이라던가 이런 걸 촬영할 때 쓰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렌즈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 무브먼트 기능으로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SLR이라고 하는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일환 반사식 카메라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렌즈 교환이 가능하고 수동 기능도 존재하죠. 그리고 뷰파인더와 찍히는 사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DSLR 카메라입니다. 기능은 다 동일한데 그 디지털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LR이라고 해서 이안 반사식 카메라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이 카메라를 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블랙아웃 미러 쇼크 현상이 전혀 없고요. 위쪽 그 렌즈는 파인더용이고 아래쪽 렌즈는 촬영용으로 씁니다. 단점은 눈높이 촬영이 어렵고요. 다양한 초점거리 렌즈 사용이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RF 카메라 렌즈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SLR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SLR은 좀 렌즈가 커지면 굉장히 크고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 카메라는 좀 소형화되어 있고요. 사진의 흔들림이 적고 단점으로는 렌즈 교환이 안 되고 SLR만큼 정확하고 정밀한 구도를 잡기는 힘든 카메라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나누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세례 표색계에 관련된 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색을 나타내는 색공간이고 기본 색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 5가지 기본으로 해서 색상을 만들고 지금 보여지는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명도 단계 총 0에서 10까지 11단계가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색상 환이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 채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색계와 함께 항상 나오는 게 이번 시험 문제에도 오스트발드 표색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스트발드의 그 기본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이 4가지인데 그 사이에 주황, 청록, 보라, 연두를 해서 8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그 순색과 백색과 흑색을 다 더해서 100이라는 수치로 만들어서 정량화해 놨고요. 기호를 보시면 그 예전에 오스트발트에 나와 있는 그 예전 책의 그 표지 그림입니다. 보시면 A, C, E, G, I, E, N, P 해서 이렇게 단계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더하고 해서 색상을 표현하도록 하는 정량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황금비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인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황금비 1대 1.68을 피타고라스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문제 중에서 황금비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관련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비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지가 그 황금비를 피보나치 수의 원리에 의해서 착안을 해서 모듈이라는 거를 고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황금비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듈은 뭐냐면 르 꼬르비제가 프랑스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체 치수를 한 손을 높이 들었을 때를 226cm를 기준으로 해서 신체 중심 109까지의 치수를 113으로 해서 숫자를 배열한 것을 하는데, 뭐 벤치를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배열한다라던가 이런들 위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인체 치수에 맞춰가지고 비를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권리라던가 어떤 디자인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S 내용에도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인 권리에 대한 보호나, 예전에는 그런 어떤 무형의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했던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카피를 해서 써서 소송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어떤 법안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보호 방안, 현행법상 디자인의 보호 방안은 지식재산법에서는 디자인 보호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민법의 일반 불법 행위 법리와 계약법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검색을 하실 때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목차를 좀 보시면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련돼서 좀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혹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단어라도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이 된다. 그리고 출원 전에는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공개하지 말아라. 공개를 했다면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을 해라. 그리고 뭐 출원인하고 창작자가 있는데 디자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출원인이 권리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출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라던가 네이밍 같은 거는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파일 안에는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온라인 디자인 출원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권한의 보유 기간이 10년이지만 계속 갱신해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상표를 출원한 후에 특허청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2-3개월 이내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디테일한 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중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거에 관련된 설명이냐,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서 제가 예전에 시각디자인 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상표하고 상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상표는 상표법, 특허청의 적용을 받고 상호는 상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도 좀 봤으니까 이 부분을 정지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에서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것, 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리고 보통 뭐 발명하게 되면 특허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형상,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상, 모양, 색채 이것들을 결합해서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부분도 디자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상표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과의 상품이 식별되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이들의 결합들을 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상표권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성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항상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상 그렇다라는 건데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얀색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가 내가 빨간색 조명에 있던 파란색 조명 아래에 있던 원래 이 종이는 백지다라고 인식하는 게 항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시지각적인 문제 중에 제가 찾아봤더니 시지각에 있어서 대상물이 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망막에 맺히는 상은 거리에 비례하여 작아지게 되지만 시지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지각의 구조 속에 망막의 상을 실제의 크기와 거의 같게 지각하는 것을 항상성이라 한다. 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성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상의 색상 표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RGB 컬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0에서부터 255를 R 컬러, G 컬러, B. 레드 같은 경우에는 255, 나머지는 000으로 돼 있으면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린은 레드와 블루는 0이고 그린만 255일 때 이렇게 컬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우고 가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컬러 거무트, 색 영역이라고 하는 색 재현율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RGB 가산원압에서 우리가 빛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재현할 수 있는 컬러의 영역과 실제 프린터라던가 인쇄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물감이라던가 이런 그 영역, CMYK 영역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GB 컬러의 영역이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CMY에 관련된 그 갑법본색에 관련된 그 영역이 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그 출력 장치의 어떤 제한들을 받게 되고 색의 영역이 달라진다라는 게 색역이다, 색 재현율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목 현상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눈 안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효과를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어두운 곳에 플래시를 확 터뜨리게 되면은 사람의 동공이 원래는 어두운 곳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상당히 이렇게 확대돼 있다고 합니다. 동공이. 근데 이제 갑자기 플래시를 확 터뜨리게 되면은 그 망막에 닿으면서 뒤에 있는 모세혈관에 빛이 반사가 되고 이 부분이 다시 눈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눈동자가 동공에 있는 모세혈관에 찍히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해하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우하우스 문제는 디자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또 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우하우스 문제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월터 그로피우스 초대 학장이 바이마르에 1919년 설립을 했고 1925년 데사우로 이전을 했으며 1932년 베를린으로 이전을 했는데 1933년 나치 탄압으로 폐교가 됐고요. 모홀리나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출신의 화가이고요. 교장으로 부임했었는데 다음 중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누보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겐트 스틸 문제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텐데, 뭐 앙리 반데벨데랑 빅토르 오타는 아르누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꽃 양식 내지는 어떤 장식적인 부분들, 식물 양식 뭐 이런 쪽이 다 아르누보다. 그리고 유겐트 스틸은 독일식 아르누보다.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헨리 반데벨데에 의해서 됐다. 그리고 세세션, 분리파라고 하죠. 오토 와그너와 조셉 호프만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성행한 운동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공장연맹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독일 건축가 헤르만 무테지우스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영국의 그 윌리엄 모리스가 주창했던 미술공예 운동에서 영향을 받고 어떤 수공예와 함께 공업 생산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스탠다드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규격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기계 생산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만들게 된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일 공장연맹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용역 계약서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까지 실무에서만 다루고 이론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NCS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하는 어떤 명 그리고 계약에 대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라는 기간, 그리고 금액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돈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물을 뭐 스케치로 줄 거냐, 어떤 뭐 보고서를 줄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시안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디자인 회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표준 계약서에 잘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제 중에 이제 뭐 다음 중 용역 표준 계약서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뭘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디자인 그 용역 표준 계약서에 관련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계약하는 수요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공급하는 디자인 기업이 서로가 도장을 찍고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히 체크를 하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브리프에 관련된 문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하고 디자이너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모든 스텝들이 디자인 실행을 하기 전에 어떤 디자인 목표를 수립하고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참고해야 될 어떤 세부 사항들, 작업 지침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를 디자인 브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브리프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디자인 브리프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의뢰할 때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업 관련된 자료라던가 어떤 프로젝트의 범위, 그리고 잠재 고객, 목표 시장 누구인지, 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경쟁사를 파악하는 거,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는 또 어떤 건가, 궁극적인 목표는 또 뭐며, 총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얼마 드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컨셉이라던가 중간 결과물에 대한 의사결정, 처리 방안, 그리고 기존 자료들을 파악해서 현재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고 이 향후 어떤 방향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려면 기존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할 수 있는 또 담당자,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뭐 기업의 어떤 담당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 디렉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보통 줄여서 AD라고 하는데요. 광고 홍보 디자인 뭐 이런 분야에서 시각적인 표현 수단을 계약하고 총괄 감독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트 디렉터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표현 방법, 어떤 디자인 요소,
뭐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 결정하고 디자인 그래픽 검토 승인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고요. 세부 예산 및 일정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라는 걸 제시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트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문제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15급은 10.5포인트이고 5호입니다. 이 관련된 거를 검색해 보시면 문자 크기, 급 포인트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1포인트는 약 0.35146mm. 인치를 우리나라는 그 밀리미터를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컴퓨터를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인치 개념을 많이 쓰는데 1인치를 나눠서요. 72분의 1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게 1포인트고요. 10포인트는 약 3.5146mm. 그리고 1급은 1치라고도 하고 0.25mm, 4분의 1mm입니다. 이거 계산한 문제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과 연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원, 냉정, 뭔가 차갑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푸른색인데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외우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빨강은 위험, 정열, 활동, 뭔가 용기, 에너지. 그리고 주황은 화려함, 야심, 쾌락, 건강, 따뜻함, 쾌활. 그리고 노랑은 환희, 도전, 희망, 질투, 명랑 뭐 이런 쪽을 표현하고요. 연상하고요. 초록색은 생명, 안정, 그리고 평화, 지성, 휴식, 건전, 평정. 파랑은 이상, 진리, 젊음, 냉정, 영원, 차가움, 정직, 청결. 보라색은 뭔가 우아함, 신비, 예술, 위험, 불안, 구기함. 흰색은 소박, 순결, 저희 웨딩드레스 흰색이잖아요. 정직, 명쾌. 회색은 중간색이잖아요. 중립, 중성, 평범. 검정은 엄숙, 시체, 반항, 죄, 죽음, 어두움, 침묵, 공포 이렇게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과 관련된 문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망막 관련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눈 망막의 시세포 중에 간상체가 있고 추상체가 있습니다. 간상체는 어두울 때 작용하고요. 명암의 구분을 하고 망막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추상체는 밝을 때 작용을 하고 색, 컬러를 구분하는 부분이고 망막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각막을 통해서 홍채에 의한 동공, 그리고 수정체의 굴절 작용을 통해서 망막으로 딱 가고요. 그게 이제 시신경, 바로 뇌로 갑니다. 보통 의사들이 그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트처럼 조그만한 펜 라이트를 꺼내가지고 먼저 동공 반응을 확인하잖아요. 그 시신경은 바로 다이렉트로 뇌로 가기 때문에 눈에 반응이 있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수정체랑 카메라 관련돼가지고 뭔가 눈은 항상 카메라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또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 그리고 홍채는 광량을 조절하는데 조리개 쪽, 그리고 망막은 시세포를 통해서 맺힌 상 감지를 하는데 필름에 대응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박명시는 뭐냐면 아주 얇게 밝아지는 건데요. 낮과 밤이 바뀌는 저녁 무렵에 간상체와 추상체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망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 안경사 시험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니까 눈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구의 안쪽에 약 3분의 2 정도를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상체, 추상체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패어있고 중심와라고도 하고 해상력이 좋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망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CIE 국제조명위원회 관련된 문제 중에 LAB 관련된 문제가 XYZ가 나오든지 LAB가 나오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LAB 문제가 나왔대요. L은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0이면 검은색이고 100이면 흰색이에요. 그리고 A는 빨강과 초록을 대응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음수이면 그 마이너스이면 초록으로 치워진 색깔, 그리고 플러스 값이면 빨강 쪽으로 치워진 색깔입니다. 그리고 B는 노랑과 파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이면 파랑 쪽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쪽이면 노랑입니다. 이 부분이 포토샵에 저희가 컬러 피커 창을 열면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그 값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도 꼭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컬러리스트 그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컴퓨터에 관련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작업할 때 실무에서도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컬러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시도법에 대한 부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투시도가 뭐냐? 네, 보통 1점 투시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 복도, 소실점이 하나예요. 그리고 소실점이 2개인 경우에는 빌딩 외관 같은 거를 많이 그릴 때 사용하는 소실점 2개인 게 그 2점 투시도법이고요. 3개인 거는 굉장히 그 밑에서 위로 쫙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새가 날아다니면서 밑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해서 소실점이 3개가 생길 줄로 앵글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앵글이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 표현이 가능한 게 3점 투시도법입니다. 이것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광선과 파장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보라색 영역이 무지개의 보라색 영역이 파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 쪽에 바깥쪽에 있는 게 보라색의 보라 자자 써서 자외선 눈에 보이진 않는 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붉은색 부분이 저희가 노을이 질 때 좀 붉은색으로 계속 보이는 이유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외선 바깥쪽 이 붉은색의 붉을 적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가 요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드마가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꼭 공부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제 문제에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단계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게 한글로 나올지 영어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전 실제 착시가 실제 문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독성이 좋은 할자꿀이라도 짜임이나 배치가 좋지 못하면 읽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타이포그라피 관련된 부분들을 그 각자 그 예전 문제지나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훑어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 GIF, PNG, SVG, JP 중 해상도가 변하지 않는 것. 보통 저희가 레스터 이미지하고 벡터 이미지가 파일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다. 뭐 포토샵은 비트맵이다. 이런 거 항상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할 때도 항상 했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갑자기 SVG라는 단어가 나와서 V가 벡터의 약자인데 이걸 아는 눈치껏 아는 학생들은 수험자들은 합격을 문제를 마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그 수험자들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우리가 픽셀로 정보를 담겨 있는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GIF, PNG, JPG, BMP 파일이 여기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SVG,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네, 이게 약자인데 해상도가 변하지 않는 건 당연히 SVG 파일입니다. 그리고 혼합 중에 가법 혼합, 간법 혼합이 있고 세 번째로 중간 혼합이라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회전 혼합은 뭐냐?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발견했는데요. 동그란 종이에다가 반을 서로 색깔을 다르게 한 다음에 팽이를 막 돌리게 되면 이제 중간색이 나오는 부분이 회전 혼합입니다. 그리고 병치 혼합이라 그래서 인상파 후기 인상파들 보면
전묘파라서 점 찍어서 그림 그렸던 분들 있어요. 그리고 모자이크, 그리고 섬유들 보면 시실과 날씨를 갖다가 이어서 우리가 그 의상들을, 그 섬유를 만들잖아요. 천을. 그래서 이거 다 병치혼합에 속한다.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AIO 이거 라이프 스타일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라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었던 그 수험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AI 심리도법 이 부분이 활동과 관심과 의견, 액티비스는 일, 취미, 사회활동, 운동이고 인터레스트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가족, 뭐 직업, 지역, 사회, 패션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있다. 그리고 오피니언, 의견, 자신의 의견을 뭔가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번에 액티비티 나왔으면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오피니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국배판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A4는 기억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인쇄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컴퓨터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A4를 외워라. 그래야 A3를 외울 수 있고 A2나 이런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배판이 A4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으면 신국판이 나올 수도 있고 국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판은 A5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크라운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셔가지고 종이의 사이즈, 국배판, 뭐 국판 얼마인가 이렇게 검색해서 한 번 더 체크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재단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했는데, 실제 이제 돌연선이 뭐냐, 블리드다라고 해서 실제 잘려나가는 부분은 재단으로 표시하는 거지만 그 잘릴 때 혹시나 허연 여백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좀 펼쳐서 한다라는 게 이제 돌연 내지는 블리드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가면 이번에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하니까 또 문장을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도를 조금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체로 될 수 없는 도형, 뭔가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요. 우리가 그 면의 이동에 의해서 내지는 면의 회전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입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선에 관련된 것들이 기본 선을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휙 돌리면 네,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런 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휙 돌리면 회전시키면 입체가 되는 거고요. 얘도 요렇게 선을 요렇게 그려놓고 또 휙 돌리면 네, 입체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원을 요렇게 그린 다음에 뺑 돌리면 구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면을 그려요. 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동하는 거죠. 면의 이동에 의해 생기는 거.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도 그려졌지만 사실은 원기둥이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그게 이제 이동을 하면 그 이동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은 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 과정 순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NCS의 어떤 그 직무 체계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순서가 뭔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비주얼 아이디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도 막 만들어놔서 형태를 그려가고 또 이걸 통해서 시안 작업을 해서 시안 디자인을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한 거를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네,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의 단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신문의 장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 신문이 나왔으면 잡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TV가 나올 수도 있고요. 라디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높은 주목률, 광대한 보급성, 반복 광고가 광고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광고비가 저렴하다. TV에 비해서는 항상 사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빠른 광고 효과가 있으며 제품에 대한 심층 정보가 있다. 단점은 대량 신문 따로따로 취급해야 되고 인쇄 컬의 질이 다양하진 않다. 그리고 광고 수명이 짧고 독자 계층 선택이 어렵다.
읽기 전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 실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디자인 프로젝트 할 때 관리하는 기준이 뭘까? 디자인 결정에 대한 책임과 검토가 필요하고, 디자인 비용에 대한 관한 문제도 관리해야 되고, 디자인과 디자인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 출처에 대한 확인, 그리고 제품과 환경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 구성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편집 디자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을 세우는 부분, 플래닝 하는 것, 그리고 문자를 어떤 디자인해서 타이포그래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와 어떤 타이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고 하는 부분, 레이아웃,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 디자인 관련 문제 중에 트리밍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사진 원고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오타가 있네요. 각도, 크기, 비율 등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체 문제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보통 견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두꺼운 채입니다. 다음 중 굵기가 이제 두껍냐, 보통 그 가늘다란 뜻의 한자인 새, 어예이, 새가 들어가면 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견출이 들어가면 두꺼운 채입니다. 그리고 태고딕, 태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두꺼운 채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명조체인지 고딕체인지, 우리가 명조체를 획이 있다 그래서 세리프체라고 하고, 획이 없는 거를 산세리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한글 서체, 지난번 제가 영문세체 세리프 스타일 이거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영문 서체도 쉐리프체와 산세리프체, 고딕체, 명조체 구분하는 거 꼭 공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아이덴티티를 CI라고 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BI라고 하고, 제품 아이덴티티를 PI라고 하는데, 기업은 CI가 이제 기업의 이미지 통합이잖아요. 비즈니스 마케팅을 촉진하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기업 철학, 뭐 이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신의 정체성, 소속감, 뭐 한 예로 들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콜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쓰고, 펩시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자신의 기업 이미지에 따라서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CI 쪽이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 이름, 뭐 이런 것들, 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도록 하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제품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도 상승시키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가치를 창출하는 거. 삼성 제품이냐, LG 제품이냐, 뭐 애플 제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내 제품마다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할 때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할 때는 베이직 시스템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베이직 시스템에는 심벌, 로고 타입, 시그니처, 뭐 전용 서체, 그 다음에 컬러, 그래픽 모티브, 그리고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이 베이직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시스템인데 각종 서식류라던가 뭐 사인류, 포장류, 유니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의 구성료들 중에 관련이 없는 것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험자들이 본인들 기억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후기를 듣고 제가 내용 정리를 했고요. 도움을 주신 학생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60 디자인의 26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